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시험 보신 분들 결과가 발표 나고요. 그날은 적당히 잘, 네, 기쁨과 슬픔이 좀 공존하는 날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전날 화요일에는, 어,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꿈 꾸셔서 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있죠. 네, 혹시 모의고사 보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모의고사 이번 주는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사업관리 쪽에 문제를 냈는데 지금 저희가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파트 2랑 그동안 좀 안 냈던 문제 그런 거 위주로 좀 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좀 어려워 하시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다소 섞였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문제를 냈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키텍처 스타일 관점에 또는 네? 설치 어? 죄송해요.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등록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해설지 다시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우선 받으셔서 우선 보셨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트 스타일인데 지금 질문이 두 개죠. 비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에다가는 MVC, 나에다 MVI, 그다음에 다 차별 단락에다 비교나 아니면 둘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어떤 그 유형 중 하나인 뮤테이션 테스트. 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어,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게 유효한지 어떤 데이터가 유효하고 유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죠. 그다음 PMO 3번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MO라고 쓰시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전자정보 사업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PMO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 관리에 대한 어떤 제도 관점으로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좀 나왔고요. 4번은 그동안 이제 감리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SD 쪽,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대한 감리 문제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빅데이터, 요거에 대한 이제 감리 문제가 나왔고, 지금 안 나온 게 이제 운영이나 유지보수 쪽에 이제 감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운영 감리 자체에 대해 좀 포커스를 해서 하는 감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다섯 번째는 품질인데, 품질의 평가는 인증 두 가지 관점, 품질은 두 가지로 나뉘죠. 소프트웨어 품질은 프로덕트 품질하고 프로세스 품질인데, 프로덕트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GS 인증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인증인 SP 인증. 근데 얘네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인증들이. 그래서 그 표준들하고 같이 좀 써주셔서 나중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교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 형태 템플릿으로 잘 작성하셨는지. 그다음에 OSS는 그동안 이제 OSS에 대한 유형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혹시나 이제 양립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더 학습 차원에서 좀 넣어놨고요. 근데 품질 관리는 지금 품질 관리 계획 그리고 관리 그다음에 통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활동도를 나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기본 활동들에 대한 거, UX를 평가할 수 있는 사용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가끔 나오죠, 가끔. 근데 UI UX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랑 이제 약간 좀 연관지어서 UX 관점에서 문제를 하나 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팀 관리, 자원 관리 쪽에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 요소. 그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을 좀 내어봤고요. 심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11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품질. 네, 품질 비용, 품질 관점, 비용 관점에서 품질 문제들을 좀 많이 냈죠, 오늘.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인 패턴인 서킷 브레이커 패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기본 요소인 솔리드, 설계 원리에 대한 솔리드 원칙까지 해서 13문제를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항목별로 사례를 드시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품질 비용의 관계를 쓰시고 뭐 예를 들어 가에다가 이제 어떤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에다가는 그 품질 비용 요소별 항목별로 사례를 같이 좀 작성해 주신 형태로 하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MVC하고 MVI인데 MVC의 목적은 단신사를 불리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하고 UI에 처리하는 거하고 나누는 거죠. 그렇죠? 역할을 좀 분리하는 목적으로 MVC라고 있어.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나 어떤 액션들은 대부분 다 컨트롤러로 들어오게 되고 네, 컨트롤러가 이제 모델을 얘기해서 모델의 결과값을 뷰에다 그냥 모델을 선택해 여기에 컨트롤러가 뷰를 선택하죠, 그렇죠?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n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에서 뷰를 연관지어서 뷰에서 실제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즉 관심사,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고 역할을 분리해서 유지 보수나 확장성 측면의 어떤 향상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모델 MVC 패턴을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MVC 패턴 다음에 또 지금 MVI를 다이렉트로 달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학습하시는 것도 있죠. MVP라든가 MVVM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뷰하고 모델하고 어떤 의존성 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그 의존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온 게 MVP라든가 MVVM이 나오죠. 뷰 모델을 따로 뒀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뒀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막 이런 관점이고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중요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 유저가 화면에서 롤링되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화면이 액션 어떤 상태값이 이렇게 변할 때에 대한 처리 관점을 봤을 때는 얘는 그 상태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상태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 문제 즉 얘가 예를 들어 여기서 여러 가지 로직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태 간의 일관성이 깨져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동시에 동작할 수 해서 상태가 깨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MVI가 나왔죠. 그래서 상태 문제, 상태 충돌이라든지 또는 부수효과, 사이드 이펙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상태 단방향 흐름을 해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MVI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뷰에서 이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인텐트 그러니까 상태 값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의도를 확인해서 의도에 맞춰 새로운 상태 맞는 모델 값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뷰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상태 문제 이펙트 해결을 사이드 이펙트 해결을 위한 게 MVI 패턴이 되죠. 네, 네, 다 여기 다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여기서는 MVC에서는 키워드가 나와줘야 돼요. 어디부터? 개념부터. 또는 리드 문서부터. 어, 관심사 분리, 역할 분리, 로직 분리, 또는 유지보수 향상. 뭐 이런 게, 유지보수 향상만 쓰면 좀 그래요. 어, 그거는 나중에 효과처럼 쓰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MVI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상태 문제, 단방향, 이런 단어들 또는 사이드 이펙트, 이런 단어들이 꼭 좀 정리해 두시고 앞부분부터 개념부터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키워드 같은 거, 일반적으로 오래된 토픽 같은 경우는 앞부분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일단 필요하시다면 이런 관계점, 관점에 쓰시는데, 쓰실 때는 얘의 특징을 여기다 아래다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요 사이에다 넣으시고, 여기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게 이거 이 문제가 발생 이걸 하게 이거 이런 관점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고 이거 네 개를 한 여기다가 한 그 네 개를 박스를 네 개 써서 한 줄에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뭉뚱그리든지 아니면 요거와 요거 관계를 간단하게 두 개로 하시든지 그거는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쓰신 거 봤는데 1교시형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개념하고 개념도 구성도 다 잘 써졌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그 키워드가 근데 이게 왜 부각됐니, 왜 등장했는지, 무엇을 해결하기에 이 패턴이 등장했는지를 작성해 주신 분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라고 작성해 주신 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개념도 구성도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대부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볼까? 라고 하면 왜 등장했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 관점으로 좀 보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더 잘 썼는가? 그렇게 그 부분을 잘 쓴 사람 같은 경우는 굳이 구성 요소 한두 개 빠뜨려도 별로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 기법 중 하나의 뮤테이션 테스트는 실제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변형하고 그 프로그램 뮤텐트에도 넣은 거랑 프로그램 변형 전에 원본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결과가 똑같으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 얘는 변형을 줘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얘는 테스트 케이스로서 좀 유효성이 떨어지고, 어. 얘는 좀 평가하기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와야지만 선정해서 야, 이 테스트 케이스는 변별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또는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기법이다. 테스트 기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념 부분부터 좀 헷갈려시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개념 부분부터 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대부분 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쓰신 거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뮤테이션 테스트 자체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 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테스트 케이스 또는 테스트 데이터 평가. 어, 그런 내용이 좀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변형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설지나 저희 서브노트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버깅하고 같이 쓰신 분들은 꽤 많았어요.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PMO인데 그냥 PMO가 아니라 전자정부의 사업 관리에 대한 위탁이에요. 보통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의 개념 같은 경우는 기업 내라고 하니까 얘는 전자정부 느낌이 조금 떨어지죠. 개념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PMO란 관점은 맞지만 이 전자정부 사업 관리 관점에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형 좋아요. 뭐 위치 좋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썼거든요. 다 이거 썼어요. 근데 전자정부란 느낌이 조금 떨어져요, 여기. 이 해설지를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유형들 우리가 외운 거 써먹긴 써먹되 대신 앞부분에 약간 이런 리듬을 간다든지 전자정부란 단어를 충분하게 좀 활용하셔서 그리고 법적 근거도 64조의 2예요. 이 그냥 2예요. 항 아니에요. 항 아니에요. 2예요. 2. 이거 명확히 하시고 그래서 여기다 써주시는 거는 어떤 사업관리 역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 나온 게 PMO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돼요. 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성공률 향상. 이런 게 이제 제도적 관점에서 PMO 제도를 도입한 목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의 내용들이 앞부분에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더 써주신다면 보통 하는 게 이제 대국민 서비스, 공통인 서비스 이런 내용들 또는 이제 기술자 3명 이상 법인, 대부분이 감리법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요. 법인이나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개별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같이 좀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들을 적절히 써먹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PMO와 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서 그리고 요 단계는 간략목은 이제 적당히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주감리 문제는 전에도 나왔죠. 이번 36회도 나왔었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걸렸죠. 그랬더니 기존의 발주사 정부 기관에서 발주사 측면에 발주 담당자가 있었는데 발주 담당자가 기존의 대기업한테 발주할 때는 대기업한테 통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 통으로 넘기니까 대기업엔 대부분 누가 있어요? 풍부한 자료들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쁘게 레포트도 꾸미고 알아서 적절하게 막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사의 담당자의 사업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을 생태계를 활성시켜 중소기업들의 어떤 구축, 수행사를 막 섭외해서 진행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중소기업들은 그만한 인력도 없고 경험이나 노하우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니 어떡할까라고 얘기 나와서 그때 나왔던 게 상주감리가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상주 감리하고 있는데 상주 감리 둬서 감리하는 인력을 상주에 둬서 그러면 사업 영역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업이 조금 더 완수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상주 감리가 나왔고 근데도 부족하다. 진짜 사업 관리 전문가가 와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PMO 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PMO는 정확하게 이제 사업관리 역량 관점인 거고 상주감리나 그런 거 있지만 감리 관점에서 약간 품질 관점, 품질 점검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서로 역할이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는 상주감리도 PMO의 역할을 보완하려고 도입된 거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흐름상 그 내용이에요. 네. 네, 정보 시스템 운영 감리고요. 운영 감리는 정보 시스템 감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PMO 도입 제도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획, 집행, 사후 관리 단계 이렇게 나눴어. 아니, 여기 있는 준비, 운영, 종료. 그리고 운영 단계는 기획, 집행, 사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57조는 정보 시스템 감리거든요. 얘는 57조에 1, 2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7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64조 볼게요. 얘는 위탁이라고 PMO라고 해서 E라고 돼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걸 보통 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항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냥 64조의 E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57조 뭐 1항, 2항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법률 그쪽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예요. 보면 운영에 대한 거는 뭐냐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관리, 테스트 지원, 장애 관리 항목하고 인프라적인 서비스 수준, 보고, 용량, 보안 관리, 인시던트, 문제 구성 이런 부분을 감리하는 게 운영 감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지 보수 관점의 감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는 요거하고 요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답안 쓰신 것 중에 유지 보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조금 제외를 시켰어요. 예,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영감리가 뭐냐? 운영감리는 유지 보수를 제외한
모니터링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인프라적인 차원,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한 그 재반 활동을 감독하는 그런 감리 활동이고요. 그래서 의무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요건 하셨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감리. 따로 운영 감리까지, 나 이거 설마 나오겠어라고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보시겠다 그러면 두 개만 생각하세요. 개발 소프트웨어 인프라. 운영은 두 개로 나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네. 그 개발은 릴리즈 테스트 장이에요. 나머지는 서비스에 대한 거, 용량에 대한 거, 인시던트와 그 ITSM과 관련한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운영감리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해설지 자체 갖고 있던 이제 다른 데도 건설이나 이쪽 같은 책임감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책임감리가 안 되긴 있는데, 그냥 혹시 보실 분들만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인데, 소프트웨어 품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두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이게 비교 문제예요. 그래서 템플릿이 대부분 비교, 상세 비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다 개념을 잘 쓸 거예요. 네.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이 글씨를 되게 잘 쓰시고요. 그쵸? 그 10명 중에 8명은 글씨를 잘 못 쓰세요. 못 쓴다가 아니에요. 못 쓴다가 아니라 가독성이 뛰어난 거를 관점에서 한두 명이 정말 뛰어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독성이 비슷할 때 개념을 똑같이 썼는데 어떤 사람 차이점을 강조를 했어. 어떤 사람 차이점을 강조했어.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의 개념에서 무조건 강조를 해주세요. 밑줄 강조를 꼭 해주세요. 왜냐면 글씨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안 보여요.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여요. 정말. 한 번에 딱 보고 딱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습관을 특히나 비교 개념에서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GS 인증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정한 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고 SP 인증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이제 SP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이 되죠. 그래서 굿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는 25010에 대한 기신 사유랑 이거는 저기 바뀌었어요. 2023은 바뀌었죠. 여기 지금 안전성이랑 이런 거 빠져 있죠. 그리고 그거 2501, 즉 스카레 25000 시리즈 기반으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나 품질 속성을 기반해서 그 품질 속성을 가지고 제품을 측정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것. 어, 그런 부분이 기준이 돼서 나온 인증이 GS 인증이 돼요. 그래서 GS 인증을 쓸 때 이런 부분, 표준 같은 거 적절히 스카레 기반으로 내용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얘는 지금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외우기 나름인데 저는 간계지 족프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리고 원래는 2등급, 3등급밖에 없었어요. SP 인증 같은 경우는. SP 인증에서 여기 간계지까지만 있었고 요걸 다 포괄하는 게 족프까지 있었어요. 근데 1등급이 생겼죠. 여기 없는 1등급. 걔가 뭐냐? 개발만. 이번에 개발만 하겠다라고 SP 1등급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3등급까지는 다 쓰시는데 1등급은 개발만 들어갑니다. 그거는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 되게 잘 써주세요. 대부분 20조, 21조 대부분 많이들 써주셨더라고요. 잘 써주셨고 얘는 2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에요. 그다음에 CC 인증은 이제 보호 인증, 정보보호에 대한 인증이어서 얘는 파트 3로 돼 있고 얘는 등급이 몇 등급이죠? 1등급으로 7등급으로 돼 있어요. 등급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세 개는 어느 정도 살짝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양립성하고 해결 방안인데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개된 소스 코드죠. 그래서 사용 허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카피 레프트하고 퍼미시브라고 나누고 카피 레프트는 저작권에 대한 어떤 저작물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스트롱하고 위크로 나뉘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BSD, MIT, 아파치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간 게 MPL, LGPL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어, 어? 얘도 좀 들어가나요? 얘는 좀 같이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는 좀 MPL 계열, 얘는 좀 GPL 계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MPL 같은 경우 모질라 쪽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양립성 같은 게 이거죠. MPL은 선언된 소스 코드, MPL에서 선언된 소스 코드만 공개하는 거. GPL은 내 거 갖다 쓰면 다 공개, 네 소스 코드 다 공개. 요 차이죠. 그러다 보니 두 라이센스 조건이 달라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 충돌을 양립성이라고 하죠. 조건이 다 다른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이센스를 신규로 만들자. 플러스 플러스한테 신규로 만들고. 그다음에 두 개를 엮어서 재라이센싱. 특정 라이센스로 재라이센싱 하거나 그냥 일방 예외적으로 좀 인정하거나 아니면 운영 규정 자체를 좀 조항을 좀 다르게 하자. 예외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 관점의 양립성 해결 방안이고 라이센스 관점에 그다음에 제가 어, 안 넣어놨네요. 이거는 양립성을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양립성이 먼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양립성을 먼저 배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게 먼저 옵소소스의 충돌성을 점검하는 거를 하면 좋겠죠. 먼저. 그렇게 하면 좋고, 양립성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떤 라이센스 관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에 OSS 조직을 좀 둔다던가, 정책적으로 좀 간다던가, 좀 인프라적으로 툴이나 도구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관점으로 이 양립성을 좀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7번의 품질 관리고요.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란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켰는지를 또는 충족시키도록 관리하는 활동이죠. 어, 품질 향상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품질 향상은 그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향상이 될 거예요. 어, 요구 수준보다 더 큰 품질 향상을 시킨다? 굳이 왜 내 돈 들여서? 어, 그래서 품질 관리란 기본적으로 물론 품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는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킨다가 품질이에요. 네, 품질 관리. 그 관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 기본 활동으로 나왔어요.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바뀌었어요. 그 관리 단계가. 어, 관리 계획이 들어가고요. 관리가 들어가고요. 통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리 계획은 요구사항 식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수립, 관리 계획 수립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 관리라는 거에 보증이 포함됐어요. 예전에는 계획, 계획 따로, QP 따로, QC 따로, QA 따로, 그걸 묶어서 QM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어,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PN, BOK 가이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리, 통제 되는데 그럼 QA는 어디냐? 어시어런스는 어디냐? 관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 항목에. 그리고 이제 기본 활동 관점, 프로세스, 저거는 약간 그 계획 프로젝트를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단계였고, 이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세우죠. 근데 보증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개선시켜야 돼요. 이거는 통제라는 거는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 부분 찾아서 도출하고 하는 이 PDC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 활동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품질 계획은 말 그대로 어떻게 품질을 측정할 거고, 품질 관리 대상은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관리 대상은 무엇이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측정 요소는 뭐고, 어떻게 측정할 거고, 어떻게 보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는 리뷰, 테스트, 뭐 보증은 문서와 형상 관리 다 들어갈 수 있죠. 보증은. 그다음에 품질 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QC7 도구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검출하는 것, 결함을 식별하는 것. 그다음에 개선 활동은 실제 거기서 나온 문제, 관리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다. 기본 활동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리의 기법인데 관리의 기법은 굉장히 여러 개예요. QC도 관리의 기법은 요것뿐만이 아니죠. 실제 품질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 기법의 요소예요. 활동 중에 기법의 요소예요. 그다음에는 8번이 이제 사용성 평가입니다. 사용성이라는 건 사용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발견하는 공학적인 평가 기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도 잘 보시면 이 개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 용이성, 뭐 문제점이나 그런 걸 판단하는 거. 요런 게 같이 좀 나와줘야 돼. 이런 거 없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사례 측정 지표 같은 것들 보면 용이성, 품질, 어떤 일관성, 완성도 이런 게 좀 같이 좀 매칭이 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제품이 됐든 또는 웹페이지가 됐든 사용자 10명을 모아놓고 이 기능을 활용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조회화면을 많이 활용하는지 어,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UX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용성이 높은지, 용이성은 있는지, 쉽게 사람들이 그 원하는 기능을 찾으러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사용성 평가가 되죠. 얘도 똑같아요. 수립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보고하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절차하고 평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죠. 우리 테스트도 똑같죠. 테스트도 어때?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나 이런 걸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다음에 분석하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는 테스트는 설계할 때부터 참가자를 선정해야 돼요. 얘는 어, 실제 참가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게 좀 있을 거나. 근데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 진행하는 스크립트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같은 거죠.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게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거죠. 그런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사용자들이 실행되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진행 스크립트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관찰 사항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뭐를 평가하느냐? 이 사람이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특정 목표를 완료한 시간만큼 나왔나? 완료 시간 됐어? 이벤트를 수행하고서 이 걸린 시간이 대부분 맞아? 입력 시간이 맞아? 또는 사용 패턴. 이 기능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해? 이 정보를 많이 자주, 이 웹페이지 자주 사용하나? 조회 기능 많이 사용하나? 또는, 이거 에러는 없어? 뭐, 성공 여부, 그다음에 행동 용이성. 보자마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시각적,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UX에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평가하기 이제 사용성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저는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실제 제가 이쪽으로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외우신다면, 만약에 외우신다면, 절차에다가 이런 테스트 참가자나 이런 내용, 요거, 네, 요런 단어, 그다음에 측정 지표 같은 경우는 용이성, 시각적 일관성 이런 거 이어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입력 시간, 작업 시간, 패턴 요 정도 기반으로만 접근하셔도 그 하위 것들은 나오시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면 쓰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업 시간, 패턴, 시간하고 패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정확성, 용이성, 일관성, 뭐 늦춰면 완성도까지. 아, 다시 쓸 거 없다. 절차 4개, 측정 지표 5개, 네. 평가 항목 5개. 여기 4가지 유형 나눴는데요. 뭐 탐색적 테스트, 평가 테스트, 검증 테스트, 뭐 비교 테스트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사용성에 대한 거를, 사용성 평가에 대한 거를 보면, 지금 안 나오네요. 내용적인 요소. 한 20, 모의고사인데 막 그 예전부터 있던 것들에서 한 20 몇 회? 10 몇 회? 한 10년 전부터 있던 용어가 이제 사용성 평가인데 여기서 대부분 벗어나지 않아요. 그 해설지도 지금 제가 열어놓지 못했는데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기부여율이 있어요. 동기부여율이 있는데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다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이들 외워야 되는 항목이라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동기부여라는 거는 욕구나 보상에 따른 어떤 행동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그거에 흘러가는 과정 단계에서 볼 거냐, 아니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리인포스먼트 할 수 있는지 강화의 관점으로 해서 이론을 유형을 나누죠. 3개로.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 허츠버그, 맥그리거, 맥클렌, 기대, 아담스, 스키너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더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ERG 같은 거. 이런 거까지 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참조하실 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원관리, 프로젝트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원관리를 수행할 때 우리가 뭐 하죠? 팀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자원관리가 있으면 거기에 팀 개발하고 팀 관리하죠. 그때 동기부여는 어떻게 되죠? 동기부여는 팀 관리 전체에 다 달라붙는 거고요. 그렇죠? 팀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 터커만 모델 같은 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 갈등 관리 어디서 해요? 여기서 다 하죠. 갈등 관리도. 팀 관리 관점이죠. 어, 네. 그다음에 3306 하면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제 표준 모델이고요. 얘가 지금 보시면 29119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테스트 표준이죠. 그렇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이 29119예요. 29119에 보면 저희가 외우죠. 개, 푸, 독, 테키 이렇게 말하죠. 파트워까지. 근데 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33063으로 돼 있어요. 네, 리뷰, 검토에 대한 거 202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3063이 나왔다, 그럼 29119를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참조 모델을 해서 만든 게 33063이에요. 반대로 33063에 보면 얘가 좀 다른 게 얘는 1220 SDLC에 대한 거 SDLC에 대한 게 이제 VMV로 돼 있죠. 거기 중에 테스팅 중에 동적 테스팅에 맞물려 있는 게 29119예요. 그래서 명구경이 보통 붙어요. 명세, 구조, 경험. 그렇죠? 보통 정적 테스팅을 1028로 따로 빼거든요. 어.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인데 조직, 그다음에 관리, 동적, 정적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 정적까지 좀 포함하고 있어요. 29119를 참조했지만 정적인 테스트 프로세스도 여기서 평가 항목으로 넣고 있어요. 33063. 네. 네, 요거는 외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요거는 외워주셔야죠. 조직, 관리, 동적, 정적. 아, 얘도 레벨이 있어요. 맞죠. 수행할 수 있는 것, 관리가 되는 상태, 뭔가 수립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혁신인데, 예, 잘 외워주세요. 옵티마이징이니까 굳이 혁신으로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최적화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외우시는 레벨하고 그 능력 레벨하고 같이 이제 겹치는 게 있다면 같이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3063은 프로세스,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거. 29119에 대한 거는 네, 테스트 자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아까 2024로 붙었죠? 이건 리뷰에 대한 테크니컬 리뷰, 웍스루 인스펙션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죠. 1028이랑 달라붙는 거.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쪽은 같이 보실 때 요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품질 비용이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비용인데 품질 비용하고 관련하는 그 효과는 뭐죠? 보통 스노우볼 이펙트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붙죠. 품질이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때 품질을 전체 관리하는 비용이 굿 퀄리티하고 푸어 퀄리티로 나뉘고, 그거는 굿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프리벤션하고 이런 거 내부 외부 해서 우리는 예평내외라고 외우는 적합한 품질 비용하고 부적합한 품질 비용하고 해서 네 가지로 좀 나누죠. 예평내외로. 네. 그 사례는 적당히 쓰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보시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그림 많이 쓰죠. 그리기 어려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의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은 최근에 MAC의 장애 관리 관점에서 이걸 적용하자라는 형태로 해서 좀 얘기가 되어지고 얘는 장애 관점에서 로버스트를 구현한 경고성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 패턴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돼서 문제가 몇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 회로에서 이거를 개폐를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 해서 여기에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 또는 서피스가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따라서 만든 패턴이 이제 회로에 대한 패턴이죠. 그래서 얘가 클로즈 상태면은 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흐르겠죠. 동작을 하겠죠. 근데 오픈하면은 멈추겠죠. 네.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할프 오픈, 약간 오류가 먼저 흘러서 확인 상태를 할프 오픈 상태에 뒀다가 성공되면 다시 클로즈하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단계인데 상태는 클로즈드, 오픈, 할프 오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있다는 것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상태 값으로 관리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태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태. 그럼 얘가 상태가 변동되는 건 언제냐? 실패의 개수. 언제 개성된 오픈의 그 상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카운터, 이런 상태 값에 대한 거랑 같이 매칭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처음 만나면 쓸 게 없거든요. 쓸 게 없어요. 그림 그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쓸 게 이 상태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상태 변경 요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보시고 MS에서 쓴다 보시고 솔리드고요. 솔리드는 객체 지향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 원칙이죠. 설계 원칙이에요. 그래서 품질과 유지법 놀리는 건데 그래서 SR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책임을 가진다.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을 가진다. OCP 같은 경우는 수정에만 열려 있다. 어, LSP 같은 경우는 너의 역할을 40대에 이어지더라도 너는 뭐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는 어떤 역할적 범위를 벗어나는지 체크를 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리스크 오브 치안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의 역할이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드는 건데 핸드폰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게 그 클래스인데 이 부모라는 이 핸드폰에 자식이 생겼는데 이 자식이 핸드폰 말고 다른 기능을 더 간다. 이 역할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부모를 대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어, 그게 이제 리스크 오브 치안의 원칙에 대한 거고요. ISP는 이제 인터페이스도 분리해야 된다. 의존성은 추상에 의존해라. 구체적 클래스에 의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네, 하지만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해 두실 그림이 있다면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요소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은 여러 가지 생구행, 그래서 생성 같은 게 두드러 팩토리 패턴 메서드라는 싱글턴이나 프로타입 이런 게 있고요. 구조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 EA나 이런 데 쓰는 어댑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퍼사드 패턴이라든지 프록시 같은 거 우리 많이 알죠? 프록시. 그다음에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거 같은 경우 우리 MSA도 쓸 수 있는 옵저버 패턴이라든지 그다음 미디에이터 중개하는 그 미디에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커맨드 패턴 같은 거 쓸 수 있죠. 우리 커맨드 패턴이 MVVM에서 들어가네요. 커맨드 형태, 데이터 바인딩 형태로 해서 커맨드를 날리고 바인딩해서 그 둘 간에 연계시켜 주는 거. 그런 형태로 어떤 그 명령 형태로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달라붙는 게 이제 행위 패턴이죠. 그래서 생구행과 각각의 그 패턴 내부의 상세 패턴은 적어도 3개씩은 정리해 두시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해설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 때가 오늘밖에 없어서 네. 소프트웨어가 오늘 마지막에 8월 시험 전까지. 그래서 특성이 있죠. 캡처 다정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형성에서 많이 나오죠. 또는 정보원익 최근에 문제 난 인포메이션 하이딩 문제 나왔죠. 그 외에 그 난제 나왔고 그다음에 캡슐라가 보통은 정보 온닉이랑 같이 맞물려서 같이 문제가 나오는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우선 캡슐라는 따로 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다형성 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이나 이런 거 캐스팅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요게 이제 객체 지향의 어떤 특성의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게 요 부분이 있고요. 솔리드라는 게 있고 이걸 해서 뭐 할 건데 응집도 결합도 이게 같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객체 지향 방법론이 왜 나왔죠? 객체 지향 방법론이 좀 모듈화하고 좀 그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재사용성 목적도 있는데 약하고요, 조금 약하고 왜냐하면 그 뒤에는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더 극대화됐고 그래서 재사용성 유지 보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결합도와 응집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요게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이 되는 거죠. 얘는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있어서 이 해설지에 좀 넣어놨는데요. 하나의 책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관리 또는 정리해 두셨던 그림이 있으실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쇼핑에 대한 거, 회원가입에 대한 거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알고 있고 이제 데이터 매퍼 사용해서 하는 형태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OCP는 이 인터페이스를 둬서 구형 클래스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로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LSP는 대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역할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ISP는 뭐 인터페이스 비용을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DIP는 추상에 의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그림도 한번 넣어놔봤어요. 여기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을 적용하지만 대신 비용은 늘어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여기까지 1교시에 대한 해설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